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건데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바로 ATL 학습 접근법인데요. 이걸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짜고 계시는 영어 수업 있잖아요. 특히 그 하늘 문화를 비교하는 8차 시수학. 여기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ATL, 이게 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업 목표이신 의사소통, 문화, 관점, 이 핵심 개념들이랑 연결해서요. 각 차시 활동에 어떤 ATL 기술을 쓰면 좋을지, 또 어떤 탐구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ATL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핵심만 쏙쏙 뽑아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그 ATL 학습 접근법 말씀이시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지식 전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핵심은 그거죠. 학습자 스스로 어떻게 배우는지 그 방법을 깨닫고 익히게 하는 거.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평생 학습자 역량을 키우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자료 보니까요. 이 ATL 역량이 크게 5가지 기능 영역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사고 기능, 조사 기능, 의사소통 기능, 대인관계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관리 기능, 이렇게요. 이 5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서로 막 연결돼서 학습 경험 전체를 되게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목록만 보는 것보다는 이게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와, 5가지나요? 진짜 학습의 거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느낌인데요. 그럼 첫 번째, 사고 기능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냥 생각하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관점이라는 핵심 개념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 사고 기능은요,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정신활동을 말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성찰, 이런 게 다 여기 포함되죠. 단순히 왜 이렇게 묻는 걸 넘어서요. 정보 뒤에 숨겨진 어떤 가정이 있진 않은지, 또 다른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바로 여기서 관점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죠. 제시된 근거는 타당한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한일 문화비교 수업에서 특정 문화 현상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요. 그 자료가 누구 시각에서 쓰였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다른 관점은 없는지 이런 걸 탐색하게 유도하는 게 사고 기능을 활용하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됩니다. 아이디어를 분류하고 연결하고 종합하고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창의성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보고 연결하는 것까지군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한쪽으로만 비판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관점 속에서 길을 잃지는 않을까요? 이럴 때 ATL은 좀 어떻게 균형을 잡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아, 그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ATL은 그 균형 잡힌 사고를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걸 경계하지만 동시에 뭔가 건설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하거든요. 다양한 관점을 보는 건 중요하죠. 근데 각 관점의 근거나 논리를 평가하고 종합해서 자기만의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찰 활동 같은 걸 통해서 학생 스스로 자기 생각이 좀 편향되지 않았는지, 근거는 충분한지 이걸 되돌아보게 할 수 있어요. 즉, 비판과 수용, 다양성과 종합,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학습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균형 잡힌 사고력. 아,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조사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건 정보 탐색 능력이랑 바로 연결될 텐데 요즘같이 정보가 막 넘쳐나는 시대에는 이게 특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문화라는 핵심 개념을 탐구하는데 이 조사 기능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조사 기능은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딱 찾고 이게 믿을 만한지 객관적인지 판단하고 이게 미디어 문해력이죠. 또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총체적인 능력이에요. 그냥 검색만 잘하는 게 아니죠. 공유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출처 명시 같은 학문적 정직성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한일 문화를 비교하는 수업에서는 이 조사 기능이 정말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문화 현상, 즉
핵심 개념, 문화에 대해서 학생들이 더 깊이 이해하게 하려고 관련 논문이나 기사, 통계 자료 같은 걸 스스로 찾아보게 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다량한 출처의 정보를 비교하고 각 정보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파악하고 혹시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없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그리고 조사 과정을 계획하고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걸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결론을 내거나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 문화현상에 대한 일본 내 시각은 한국이랑 어떻게 다를까 같은 탐구 질문을 스스로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조사 기능 훈련의 핵심이죠.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정리하고 질문까지 만드는 전 과정이군요. 와, 진짜 능동적인 학습인데요. 자, 세 번째는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방금 정보 활용 능력을 봤는데 결국 그걸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영어 수업이니까 이 기능이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능력들을 포함하나요? 핵심 개념 의사소통과 바로 연결되겠네요. 네, 그렇죠. 의사소통 기능은 영어 수업의 핵심 역량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게 단순히 언어를 잘 구사하는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주고받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명확하게 듣고 이해하는 경청 능력, 글의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는 독해 능력, 자기 생각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쓰는 표현 능력, 그리고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소통 능력까지 다 포함돼요. 더 나아가서는 얻은 정보를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만들어서 표현하고 특정 목적, 예를 들어 설득이나 정보 전달, 그리고 대상, 친구나 선생님에 맞게 소통 방식을 조절하는 능력도 중요해요. 특히 한일 문화 비교라는 맥락에서는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존중하는 태도로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바로 이 지점이 핵심 개념, 의사소통, 문화, 관점이 만나는 지점인데 이걸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소통에 상황에 맞는 표현까지. 와, 정말 폭넓은 개념이네요. 네 번째는 대인관계 기능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대인관계 기능은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말해요. 공유해 주신 자료에도 나오듯이 다른 사람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게 경청이죠. 그리고 자기 의견을 상대방 배려하면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팀 프로젝트에서 공동 목표를 위해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다하고 서로 지원하는 협업 능력. 그리고 의견 충돌이나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기보다는 건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갈등 해결 능력 같은 게 포함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 사회에서는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일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네, 협업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 실제 수업에서는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학생도 있고 의견 충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이 대인관계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시죠. ATL의 대인관계 기능은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구어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기술과 전략을 가르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팀 활동 전에 명확하게 역할을 나누고 기대 수준을 정하고 팀 안에서 의사소통 규칙, 예를 들면 발언 시간 나누기나 반대 의견 제시하는 방법 같은 걸 함께 정하는 활동을 통해서 무임승차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어요. 갈등 상황에서는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 같은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하거나 갈등 해결 모델, 문제 정의하고 해결책 찾고 합의하는 이런 단계를 적용해보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기술들을 실제 활동 속에서 꾸준히 연습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교사는 여기서 촉진자로서 이런 연습 기회를 주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해주면서 해결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전략이랑 연습이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능은 자기관리 기능이네요. 이건 이름 그대로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능력이겠죠? 학습 과정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맞습니다.
자기관리 기능은 학습의 주도권을 학생 스스로 쥐게 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능력이에요. 학습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을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조직화 기술, 시간 관리나 자료 정리 같은 게 중요하죠. 또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좌절감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이게 정서 관리나 회복 탄력성인데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학습 습관이나 건강 상태를 되돌아보고 개선하려는 성찰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프로젝트 할 때 스스로 마감일을 정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거나 시험 앞두고 불안할 때 심호흡이나 긍정적인 자기대화 같은 방법을 쓰는 거. 이게 자기관리 기능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주변 환경을 학습에 도움되게 정리하는 능력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목표 설정부터 시간 관리, 감정 조절, 성찰까지. 와, 정말 학습의 엔진 같은 역할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 5가지 ATL 기술들을 여러분의 8차시 영어 수업 계획, 즉 한일 문화 비교 수업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핵심 개념인 의사소통, 문화, 관점, 그리고 탐구 질문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면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요. 1차시 어휘 학습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1차시 어휘 학습에서는 조사 기능이랑 사고 기능, 그리고 자기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냥 단어 목록만 딱 주는 대신에요. 학생들이 새로운 어휘, 예를 들면 한일 문화 비교에 자주 쓰이는 형용사나 명사 같은 것들의 의미, 뉘앙스 차이, 실제 사용 예시 같은 걸 온라인 사전이나 코퍼스, 관련 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스스로 조사하기 유도하는 거죠. 이때 이 단어는 어떤 문화적 맥락, 문화에서 주로 사용될까? 또는 이 단어가 내포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관점, 관점은 뭘까? 같은 탐구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사고 기능은 찾은 어휘들을 의미관계, 유의어, 반의어라든지 아니면 주제, 음식이나 예절 같은 걸로 분류하고 연결하면서 개념 지도를 만드는 활동으로 키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기관리 기능은 배운 어휘를 효과적으로 복습하기 위해 자기만의 단어장 앱을 활용하거나 학습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암기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 속에 담긴 문화와 관점을 탐색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어휘 학습 하나에도 이렇게 깊이가 생길 수 있군요. 진짜 단어 암기가 아니라 단어 탐구가 되는 느낌인데요. 2차 시는 듣고 말하기 활동 시간인데 여기서는 어떤 기술하고 탐구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활동에서는 당연히 의사소통 기능과 대인관계 기능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한일 문화 차이에 대한 짧은 인터뷰 영상을 듣고 내용을 요약하거나 특정 문화적 상황, 식사 예절이나 선물 문화 같은 거에 대해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짝이나 소그룹과 이야기 나누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의사소통 기능은 상대방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 자기의 의견을 명확한 발음과 적절한 어조로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탐구 질문으로는 문화적 배경, 문화의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비언어적 신호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해해야 할까? 또는 대화 중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짝이나 그룹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 기능, 즉 경청, 존중, 협력, 갈등 조절 능력을 연습하게 되는 거고요.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 소통 방식이랑 태도까지 함께 배우는 거네요. 좋습니다. 3차 시와 4차 시는 독해 시간인데 한일 우정을 다룬 글을 읽는다고 하셨죠. 여기서는 어떤 ATL 기술과 탐구 질문이 좀 어울릴까요? 네, 3회에서 4차 시 독해 활동에서는 의사소통 기능 중 읽기, 그리고 사고 기능, 필요하다면 조사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글의 전체 내용이랑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의사소통 기능, 즉 독해력이 기본이겠죠?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사고 기능을 더해서 글에 나오는 인물들의 감정이나 동기를 추론하고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나 주제, 예를 들면 우정의 보편성이라든지 문화 차이를 넘어서는 이해 같은 걸 비판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어요.
특히 한일 우정이라는 소재는 학생들이 자기 경험과 비교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석하도록 유도하기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글 속 인물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는가, 또는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보고 있는가 같은 탐구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만약 글의 배경이 되는 특정 시대나 문화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면 조사 기능을 활용해서 추가 정보를 찾아보도록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읽는 걸 넘어서 작가의 의도나 문화적 배경까지 파고드는 되게 깊이 있는 독해가 되겠네요. 자, 5차 시와 6차 시는 쓰기 활동인데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일 문화를 비교하는 표현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요. 이건 여러 능력이 좀 복합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비교글 쓰기는 조사 기능, 사고 기능, 의사소통 기능, 자기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활동이에요. 먼저 비교의 근거가 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관광객 통계나 양국 간 교역량, 문화 콘텐츠 소비 현황 같은 거요. 이런 걸 찾아서 수집하고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조사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데이터는 한일 문화 위에 어떤 면을 보여주는 걸까? 또는 데이터 수집 방법이나 출처에 따라서 해석의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미디어 문해력을 키울 수 있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원인이나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에서는 사고 기능이 핵심 역할을 하고요. 데이터 간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찾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죠.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효과적인 비교 대조 표현, whereas나 on the other hand, similarly 같은 거 써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글로 표현하는 건 의사소통 기능의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글쓰기 계획을 세워서 시간 안에 완성하는 건 자기관리 기능과 관련이 있고요. 탐구 질문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두 문화를 비교할 때 객관적인 사실 전달, 의사소통과 나만의 해석, 관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 데이터 분석 능력이랑 글쓰기 능력을 동시에 기르면서 ATL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겠네요. 7차 시는 이제 본격적인 쓰기, 초안 작성 시간인데요. 이때는 어떤 ATL 기술과 탐구 질문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7차 시 초안 작성 단계에서는요. 그동안 탐색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글로 표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기능 중에서도 아이디어를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문장과 문단으로 조직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추고 각 문단이 중심 생각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도록 구성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때 내 주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어떤 글의 구조가 좋을까? 또는 독자가 내 관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어떤 연결어나 표현을 쓰는 게 좋을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요. 또 자기관리 기능을 발휘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초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글쓰기에 몰입하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사고 기능은 작성 과정 중에도 계속 작용합니다. 내 주장이 명확한지, 근거는 충분한지,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글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시점일 텐데 완벽한 글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보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초안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저도 학창 시절에 글쓰기 시작하는 걸 참 어려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8차 시입니다. 쓰기 논수령 평가 시간인데요. 이때는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ATL 기술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8차 시 논술 평가는 그동안 개별 차시에서 연습했던 ATL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또 평가받는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게 사고 기능이죠. 자기 지식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사고 기능, 의사소통 기능,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글로 표현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기능. 특히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문제를 읽고 답안 구상하고 작성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험 상황에서 오는 긴장감을 관리하는 자기관리 기능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탐구 질문 형태보다는 평가 문항 자체가 한일 문화의 특정 측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어 의사소통과 같이 ATL 기술과 핵심 개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전 차시들에서 연습했던 조사 기능, 배경지식 활용 같은 거나 대인관계 기능, 타인의 관점 존중 같은 것도 글의 내용이나 논리 전개 방식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그동안의 학습 과정 전체가 이 최종 평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1차시부터 8차시까지 쭉 훑어보니까요. ATL 기술이랑 핵심 개념, 그리고 탐구 질문들이 각 활동과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진짜 학습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네요. 활동 하나하나가 학생들 역량을 키우는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ATL 학습 접근법의 5가지 기능사고, 조사, 의사소통, 대인관계, 자기관리에 대해 깊이 알아봤고요. 이 기술들을 여러분의 한일문화 비교 8차시 영어 수업의 핵심 개념, 의사소통, 문화, 관점 및 탐구 질문과 함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나눠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무엇을 배우는지만큼이나 어떻게 배우는지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ATL이 그 길을 안내하는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ATL 기술들은 특정 수업이나 과목에만 딱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던, 어떤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던 스스로 학습 경로를 설정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역량이에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평생 학습자로서 성장하는데 정말 든든한 자산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대화가 작은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수업 설계를 넘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이 ATL 기술들을 의식적으로 한번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뉴스를 볼 때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대신 사고 기능을 발휘해서 이 뉴스는 어떤 관점에서 쓰였지? 다른 시각은 없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거나 가족이나 친구랑 대화할 때 대인관계 기능을 떠올리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탐구가 여러분의 교실과 삶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더 깊이 발견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